됐으니까 많지는데. 지금 사실 안 넘어와서 거기 빼서 저기에다 올려놔. 쓰시고. 이렇게 빼서. 네, 지금 이 중국 인터넷에서 중국 지도를 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중국 사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한족이 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땅은 이 자잘하게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쪽이 한족이 많이 사는 땅이고, 이 주변부에 널찍널찍한 땅들 있죠? 이쪽은 우리가 만주라고 하는 땅이고, 여기는 몽골하고 붙어있는 내몽골, 그 다음에 이쪽은 요즘 인터넷에 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티베트, 그리고 천하고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윈난성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땅은 기본적으로 한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 환경을 보아도 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쪽이 요게 이제 평야지대죠. 그러니까 중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지만 사실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평야는 아주 적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뭐냐 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고원지대거나 아니면 사막, 그리고 여기 고비 사막이죠. 우리 그 황사나라오는. 그리고 이쪽은 남북으로 1200km에 달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은 만주평야, 또 이 산맥이 있으니까 여기는 수렵을 하는 민족들이 살고, 그러니까 땅덩어리의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전승하고 있는 많은 신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깃들어서 살고 있는 자연하고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국 신화에는 두 가지 맥락이 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소수민족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하는 구비전승의 맥락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산해겸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의 문헌전승, 이런 두 가지 전승이 있죠. 그러니까 문헌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책 속에 들어있는 신화들이 있고, 하나는 소수민족들이 문자가 없는 민족들의 세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하는 그러한 신화의 세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55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해서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화가 하나다 라고 하면 중국의 이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화만 해도 무려 55개인 거죠. 굉장히 많은 신화가 숨어있는 그런 땅이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한족이 거주하는 곳은 바로 중심이에요. 제일 비옥한 땅, 그나마 비옥한 땅. 그리고 중심이 되는 지역의 소위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소수민족입니다. 예, 그래서 소위 지리적으로 본다면 중심과 주변에 어떤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중원 지역. 예, 우리가 중원을 제패하는 자가 중국을 지배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원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걸 한번 보면요, 소위 아까 지도에서 보셨을 때 이 바다를 낀 이쪽 지역이 주로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국지라든가 이러한 중국을 대표하는 소설, 이런 데서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중국의 중원 지역이에요. 중원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시안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지도의 딱 중심이 되는 이곳이 바로 중원 지역이죠. 그러나 이 중원 지역도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황하라고 하는 강이 지나가고, 황하가 강물이 누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황토 고원지대를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하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고대 문명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 중국의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수호전, 이런 것들의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하고 거친 황하라고 하는 강을 다스린 영웅들, 그리고 그 메마른 황토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그 땅을 일궈온 사람들의 대서사시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 바로 중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요게 바로 황하고 요게 장강입니다. 이렇게 짧아 보이지만 장강은 6,000km가 넘고 황하는 6,000km가 조금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두 개의 강을 끼고 있는 곳, 당연히 홍수 신화도 많겠죠. 그러나 그 신화가 다른 지역의 신화하고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바로 황하. 이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뭐 묻힌지 모르겠어요. 이게 황하 강물이고 이게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 색깔이나 땅 색깔이나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황하라고 하는 강줄기를 끼고 이런 메마르고 그 누런 이런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중원의 한족입니다. 그래서 이 황하라고 하는 그 강을 끼고 살아가는 황토 고원지대 주름이 막 잡혔죠.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은 황토 고원지대의 주름이 막 잡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산해경을 비롯한 중국의 소위 한족들의 역사가 펼쳐진 땅이 바로 이런 곳이죠. 그리고 지금도 무너진 만리장성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메마른 황토 고원지대에 여기 집들이 있는데 동굴을 파고 동굴집을 만들고 살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런 황토 빛깔, 정말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열악한 환경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한족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의 문명을 일궈온 그런 곳입니다. 자, 이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식이에요. 정말 풀 한 폭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중국 문명이 이제 싹트고 성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수들이 사는 땅은 주로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만주라고 하는 땅은 우리하고 성경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기가 만주인데 이 만주라고 하는 땅은 아까 말씀드렸던 1200km에 달하는 산맥이 있고 이 산맥에서 수렵을 하는 민족들이 살아가죠. 우리 단군 신화에도 곰과 호랑이가 등장해요. 수렵민족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진달래도 피어있고 술록을 타고 다니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화는 바로 술록이나 곰과 호랑이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몽골 초원하고 사막지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내몽골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긴데 이쪽은 초원지대고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몽골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렇게 아름답게 초원이 펼쳐져 있지만 정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이 있죠. 그러나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사람이 생존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늑대와 관련된 그런 신화들이 또한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 지역에는 이렇게 메마른 사막이 이어지고 이렇게 메마른 사막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서부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쭉 연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동서로 1000km쯤 되는 그런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사막의 가장자리에는 높다란 그 설산들,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메마른 사막이죠. 모래폭풍이 불면 뭐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가장자리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 이게 이제 천산산맥인데요. 백두산 천지 말고 중국 서부에는 그 천산산맥의 천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자흐 민족의 시조 신화가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곳이 바로 중국 서부 지역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메마른 사막지대에서는 나무 한 폭이 없는 곳이니까 이런 곳에서는 이런 눈부신 나무 한 그루가 굉장히 소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화에서는 몽골이나 또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같은 곳에서는 나무에서 사람이 탄생하는 그런 신화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중국의 서남부 지역으로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티베트 고원이 등장합니다. 티베트는 지금 중국 땅이죠. 중국에 강제 점령되었습니다. 1950년대. 그래서 바로 이 중국의 서남부 지역에 라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티베트 지역은 높다란 설산과 해발 고도가 5000m쯤 되는 그런 고원지대가 펼쳐집니다. 지금 보시는 요 산이 5000m 이상 되는 그런 설산들인데요. 이게 바로 곤륜산맥입니다. 아시아의 척추라고 하는 쿨룬산맥, 곤륜산맥인데 이 곤륜산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산해경 이야기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바로 현실 속의 쿨룬산맥, 즉 곤륜산맥이 이렇게 티베트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티베트를 말할 때 이런 풍광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불교의 불법이 멀리 퍼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티베트의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또 넓은 호수, 그리고 야크라고 하는 동물, 이러한 것들이 티베트를 상징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티베트에서부터, 티베트라고 하는 지역의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고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내려오는 겁니다.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그게 바로 우리 KBS에서도 방영했던 차마고도라고 하는 그 길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서 이 티베트에서부터 윈난성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한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윈난이라고 하는, 운남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많은 민족들이 이제 이주해 내려오는 거죠. 해발 고도가 6,000m가 넘는 이런 설산들, 예, 요번에 강의하시는 그 과정에 보니까 게세르 서사시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 이 설산은 티베트 사람들이 성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봉우리가 바로 게세르의 그 부하, 수호신의 그 환생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전해지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곳을 지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협곡지대를 지나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러다가 해발 고도가 한 2, 3천쯤 되는 이러한 곳에 오면 사람들이 이곳에서 둥지를 틀고 이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는 환경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척박한 땅에서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는 저런 곳에 완전히 사람의 힘으로 저런 다락론을 만들어서 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취약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소수민족 신화가 말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천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신화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맥락은 바로 소수민족 신화고, 그 소수민족 신화가 말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간략하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하고 깊은 관련성을 갖고,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곳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열악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열악한 자연환경을 망가뜨리면 민족이 생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하고 공존하는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은 인간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공존해야 될 어떤 형제, 이런 식의 관념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확장시키면 그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어떤 성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공존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생태문제. 자, 윈난성의 그 리장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직항이 개설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을 뒤에 아주 높은 5,000m가 넘는 설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맑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들의 신화에 보면 인간하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하고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신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수라고 해요. 이 수라고 하는 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뱀입니다. 이런 신의 모습은 인도 신화에서부터 비롯해서 곳곳에 많이 등장하죠. 이게 바로 자연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자연신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자연신이 화가 났죠. 그래서 산사태를 막 내리게 하고 홍수를 퍼붓고, 인간은 인간대로 우리 인간이 점점 많아지는데 자연의 영역으로 들어가야지 어떡하냐, 이렇게 해갖고 인간하고 자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러니까 천신께서 인간하고 자연신 수의 싸움을 중재했습니다. 어떻게 중재했느냐? 인간은 이미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에게 9개의 영역을 주겠다. 그리고 자연신 수에게는 1개의 영역을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인간이 1개 남은 자연신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자연신이 어떠한 반격을 가해도 인간은 그대로 감수해야 된다. 좋냐? 네, 좋다. 네, 그렇게 돼갖고 말하자면은 인간과 자연 간의 어떤 균형 관계가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자연은 하나의 나와 다른 타자가 아니라 자연은 나와 같이 살아가야 될 형제, 이러한 인식이 보이는 것이죠. 자, 리장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티베트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내려와서 저런 강줄기를 따라서 이주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파른, 강줄기 옆에 가파른 땅에다가 저렇게 밭을 개간해요. 뭐 경사가 아주 가파르죠. 이런 곳에다가 고생하면서 농경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신의 영역을 다 이제 침범해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집도 이런 식으로 짓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리장 고성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자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마을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오래된 고색 찬연한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 뒤에는 이곳에 사는 나시족 여성들입니다. 자, 이 마을 뒤에 이런 5,000m가 넘는 설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자연신 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이 리장 고성을 관통하는데, 이 물이 지금도 굉장히 맑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신화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맑은 물이 유지되고 있죠. 여기 물고기 한 마리 있고요. 여기가 바로 이 나시족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의 수원지가 되는 겁니다. 이 맑은 물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신 수의 형상이죠.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뱀. 여기 지금 코브라의 모습을 갖다 만들어 놨는데요. 바로 이곳이 자연신 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이 물은 절대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균형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윈난성의 조금 더 남부 지역에는 와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 와족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곡식 하나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밥 먹고 그럴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밥 막 흘리고 버리고 그러면 할머니들한테 혼납니다. 어찌 그 곡식을 함부로 버리느냐.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냥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곡식 하나하나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농사짓기가 힘든 땅이에요. 겨울에 한 6개월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하나 걷어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이들의 신화에 보면은, 그들의 창세 신화에 보면 세상에 대홍수가 나가고 먹을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홍수가 나는 바람에 곡식의 종자도 물속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끌어올려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곡식의 종자가 다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인간이 꺼낼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물에서는 취약한 존재예요. 자연계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인간은 아닙니다. 신화에서는 자연과 인간은 언제나 동등한 관계죠. 자, 그래서 그 물속에 잠겨있는 곡식의 종자를 벽시하고 홍미하고, 좁쌀 종류인데요. 그거를 꺼내오는 동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뱀하고 거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물속에 들어가더니 꼬리에다가 벽시를 탁 묻혀갖고 올라오죠. 그 다음에 거머리도 물속에 들어가더니 또 역시 좁쌀을 딱 붙여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고맙죠. 야, 니들 덕분에 우리가 다시 곡식을 길러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너희들이 소원을 들어줄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뱀이 그때 소원을 말할 때, 아, 난 별다른 소원 없어요. 그냥 인간들, 당신들이 사는 곳에 살짝 깃들여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가집에 보면은 구렁이가 집에 한 마리씩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람이 사는 집에 깃들어서 살게 된 것은 바로 그때 인간이 상을 내려주겠다고 할 때 인간들 옆에 깃들어 살게 해줘요 했기 때문이다. 그럼 거머리는 어떤 선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거머리는 인간들이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에이, 난 큰 상 필요 없고 당신들 피 한 방울만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에 모내기 할 때 피 한 방울씩 빨아먹는 게 그때 좁쌀을 구해줬기 때문에 거머리가 상으로 사람들의 피 한 방울을 먹는 거다. 마치 동화적인 그런 상상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와족 신화에 등장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사실은 동화적인 상상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와족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바로 이 그 빨간 좁쌀이고요. 요거는 벼입니다. 벼인데 우리처럼 이 벼를 논에서 기르는 게 아니라 밭에서 길러요. 밭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수확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와족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 의례 같은 것들을 지금도 신화와 관련된 의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런 의례를 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들의 그 곡식을 구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족 여성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를 때 머리가 굉장히 다 길고 검잖아요. 이 검고 긴 머리는 농경의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 여성들이 다 이렇게 검고 긴 머리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와족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풍요로운 아주 윤택한 윤기 있는 그런 땅이 아니죠. 논이나 밭을 봐도 굉장히 척박합니다. 이러니까 곡식 한 알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이 살았던 집이고요. 그리고 워낙 그 곡식이 귀한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농경의 풍요를 위해서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의례를 행하는 이러한 습속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이러한 습속은 고대 중세 유럽에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 지금 길다란 막대기가 있고 여기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올린 겁니다. 그럼 그 밑에다가 재를 깔아갖고 여기서 사람의 피가 떨어지면 그 피에 적신 재하고 곡식 요걸 갖다 파종을 하면 곡식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 머리를 얹을 때 그 사람의 머리도 이렇게 머리숱도 별로 없고 뭐 빼빼 마른 그런 사람 머리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여기다 갖다 얹는 머리는 언제나 머리숱도 많고 검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구렛나룻이 있고 이런 머리는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은 그것이 농경의 풍요를 보장해 준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런 의례가 최근 1950년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사짓기가 어려운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동화적인 상상력이 들어있는 곡식 한 톨에도 영혼이 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럴 때도 곡식의 영혼에게도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러 갈 때 곡식 하나를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곡식의 씨앗들 같이 가자, 씨 뿌리러 가자. 토라님 왜 그댄 안 오시나요? 곡식의 씨앗이요 무럭무럭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나서 씨앗을 뿌리면 아주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죠. 바로 이러한 어떤 생각들, 의례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와족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곡식의 영혼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 이걸 곡혼가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부르는 이 와족 사람들의 사제죠.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처럼 이들에게도 그들 민족의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의례를 집전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눈빛이 아주 현명한데요. 이런 사제들은 단순하게 의례의 집전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식의 전수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전승하고 있는 어떤 노래들, 창세 신화나 서사시 같은 것들은 문자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자세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것, 그게 고전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문자 세계가 아닌 비문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수많은 창세 신화나 서사시, 영웅서사시 이러한 것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죠. 물론 최근에 와서는 문자로 체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이루어진 것만이 고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들이 전하고 있는 창세 신화나 이런 것 속에는 수많은 삶의 지혜들이 있는데 그리고 오래된 지혜들이 들어있는 이들의 구비전승도 역시 고전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들의 신화 속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신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영웅하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근육질에 용감무쌍하고 나를 따르라, 뭐 백전백승, 예, 이런 영웅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신화 속의 영웅의 이미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여기 그림 속에 등장하는 중국 신화의 예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하늘에 10개의 해가 떴을 때 그 해를 하나하나 쏘아서 떨어뜨려주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전쟁 영웅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이 소수민족 신화에 보면 만주 쪽 신화에 보면 흰구름 여신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흰구름 여신은 천신의 막내딸입니다. 천신이 어느 날 인간을 다 휩쓸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켰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흰구름 공주가 천신의 딸인데 그 인간들을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인간이 너무 안 돼서. 그래서 아버지의 보물상자에서 흙을 훔쳐내다가 그 흙을 지상에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만주에 1200km에 달하는 산맥이 되었고 인간들이 대홍수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죠. 그 대신에 이 흰구름 공주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딸을 잡아와야지 해가지고 막 그 딸을 잡으러 보냈는데 딸이 꽁꽁 숨어서 안 나타나니까 걱정이 됩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죠. 딸이 뭐 사고 쳤을 때 이거 내 그냥 안 놔둬 막 화가 나다가 딸이 소식이 없으면 은근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역시 천신도 딸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상에다가 눈보라를 휘몰아치게 한 거예요. 만주 지역은 겨울에 아주 춥습니다. 자, 그래서 눈보라를 휘몰아치게 했는데도 이 딸은 고집이 아주 셉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가 잘못했지. 끝까지 버티면서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이 흰구름 공주가 북방에 많은 하얀 자작나무로 변해간 것이죠. 자, 이 북방 지역에는 자작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자작나무라고 하는 거는 북방 민족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나무죠. 이 하얗고 아름다운 자작나무가 북만주 지역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작나무 껍질을 이게 이제 여름이 되면 저 위쪽하고 아래쪽에다가 금을 딱 근 다음에 저걸 세로로 착 그면 껍질이 싹 벗겨집니다. 그럼 그 껍질을 가지고 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요. 이런 하얀 자작나무를 갖고 자작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런 그릇들도 만듭니다. 자작나무 껍질을 벗기면 저렇게 노르스름해지는데 이걸 가지고 그릇들도 만들고 아기 침대도 만듭니다. 저건 고라니 심줄을 가지고 바느질을 하죠. 그래서 아기 침대를 만들어서 수렵민족들이니까 나무에다 걸어놓죠. 그러니까 아기 침대도 만들고 그런가 하면 자작나무 수액은 또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흰구름 공주라고 하는 이 천신의 딸이 천상에서는 홍수에서부터 인간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은 지상에 내려와서 자작나무로 변해서도 인간에게 모든 걸 주는 그런 여신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몽골 신화에 등장하는 활을 잘 쏘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하늘에 어느 날 10개의 해가 떴다, 7개의 해가 떴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대벼랑 소벼랑 이야기에도 해가 2개가 뜹니다. 자, 하늘에 여러 개의 해가 뜨니까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여러 개 뜬 해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그런 신화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몽골 신화의 그 활쏘기 영웅 이름이 에르히 메르겐입니다. 메르겐은 활잘 쏘는 영웅이라는 뜻인데 몽골에는 영하 40도 넘어가는 그런 추위가 조드라고 하는 추위가 몰아치면 뭐 인간도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하늘에 뜬 그 좀생이별 이게 너무 많이 뜨면 추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에르히 메르겐이 백발백중의 명사수인데 저걸 내가 쏘아서 떨어뜨리겠다. 그런데 하나라도 못 맞추면 나의 엄지를 자르겠다.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은 활을 많이 쏘잖아요. 근데 그 활을 쏠 때 엄지손가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자르겠다라고 하는 건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내놓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에르히 메르겐이 하나하나 쐈어요. 백발백중의 명사수니까 쏘는 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를 그만 못 맞췄죠. 이거는 에르히 메르겐이 잘못 쐈기 때문이 아니라 화살을 딱 쏘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비 한 마리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화살이 제비 꼬리에 맞았습니다. 오늘날 제비 꼬리가 갈라진 거는 그때 에르히 메르겐 화살을 맞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에르히 메르겐이 화살을 쏘아서 못 맞춘 거는 내가 못 맞춘 게 아니라 제비가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는 바람에 못 맞춘 거죠. 에르히 메르겐은 변명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에르히 메르겐은 변명하지 않죠. 자기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맞춘 건 결과적으로 못 맞췄지 않냐.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엄지를 잘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마멋이라고 하는 초원 지역에서 잡아서 사람들이 먹는 동물입니다. 그 마멋으로 변해가지고 몽골 사람들의 먹을거리가 되어주었죠.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적인 영웅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국 신화에도 역시 예라고 하는 이렇게 하늘에 뜬 10개의 해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역시 등장하는데 같은 맥락에 있는 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신화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예쁘게 중국의 그 종이 오리기 예술이죠. 예, 그런 작품으로 지금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동아시아 신화 속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영웅이에요. 그리고 수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수평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또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활쏘기를 하되 사람을 죽이는 활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활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물들이 동아시아 신화 속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민족 신화가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나누고 배려하는 선량함에 관한 신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역시 윈난성에 마이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리장이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자, 그곳에 바이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창산이라고 하는 3,000m가 넘는 산이 있고 그 옆에는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창세 신화는 그 산과 호수를 끼고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세상의 시작에 탄생한 최초의 부부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부가 10쌍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쌍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산이 덩치가 굉장히 크죠. 저 산을 넘어서 먼 세상으로 떠나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서 아이들이 마치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의 주인공처럼 아이들이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머나먼 길을 가서 자연에게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돌아오죠. 원숭이를 보고 원숭이가 팔 늘어뜨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는 활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제비를 보고는 집 짓는 법, 누에게서는 옷감 짜는 법, 예, 이런 식으로 동물들의 세계를 잘 관찰을 하고 그들에게서부터 하나의 기술들을 다 배워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9쌍째 아이들은 독초와 약초를 맛보고 치유의 약을 찾아갖고 돌아와요. 자, 9쌍의 아이들이 모두 다 노동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온다면 마지막 한 쌍의 아이들은, 막내들은 역시 다릅니다. 춤과 놀이를 배워갖고 오죠. 그래서 인간은 9개 노동을 하면 하나는 놀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이제 자기 동네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에서 바이족 아이들이 머나먼 곳으로 떠나서 기술을 습득해 올 때 그 선생님은 자연이라는 겁니다. 자연은 그냥 침묵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자연은 살아있고 그 자연은 바로 인간의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의 신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머나먼 곳까지 아이들이 아주 힘들게 가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러한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왔을 때 이거를 그냥 꽁꽁 혼자서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흐르는 물처럼 먼 곳까지 가고 나뭇잎보다 더 많은 산을 오르내리고 하늘의 구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이 많은 지식들을 얻어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아까워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니? 난 이걸 혼자 꽁꽁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그걸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예를 들어서 10명의 아이들이 먼 길을 떠나서 10개의 지식을 각각 하나씩 배워갖고 왔다고 칩시다. 그럴 때 내가 배운 이 지식을 나눠주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건 나만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10명의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은 각각 하나씩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 10명의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배운 지식이지만 이걸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라고 생각하고 그걸 나눠준다면 10명의 아이들은 모두 똑같이 10개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지식만을 움켜쥐고 있을 때와 그 지식을 10명과 나눌 때 그때는 이 지식의 양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행복이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화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경제적 효율이 낮아진다? 아닙니다. 통계로 보면 이타적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조직일수록 오히려 경제적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과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을 신화는, 소수민족 신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건 바이족 사람들이 사는 따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런 오래된 탑도 있고요. 이게 바로 얼하이라고 하는 호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소수민족 신화라고 하는 거는 척박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을 지배하고 그 자연에서 많은 걸 약탈하기보다는 자연과 공존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확장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신화, 이게 바로 소수민족 신화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맥락, 한족의 문헌 신화가 보여주는 특징, 이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이고 또한 그 신화와 역사의 관련성, 그 주제에 그 중국의 그 역사 공정, 소위 그 역사 프로젝트들이죠. 네, 그런 것들하고도 관련 지어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한족의 문헌 신화가 보여주는 특징, 그리고 이것이 산해경하고 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관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기 때문에요. 지금 한 10분 정도 쉬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을
10분 뒤에 발의 신이 별로 없습니다. 창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도 인간을 만들 때 끊임없는 실패의 과정을 겪어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창세 신화의 신들도 저렇게 실패하는데 인간인 내가 실패하는 거 한두 번 실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용기를 또한 얻게도 해줍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제가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소개해드린 이 신화들은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대 사회에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렸던 소수민족의 신화가 담고 있는 오래된 지혜, 그 자연 환경하고 공존하면서 어떤 생태적인 삶을 산다든가 그들의 삶 속에는 생태라는 용어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가 생태적인 삶이죠. 그리고 어떤 소수들을 배려한다든가 또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눈다든가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 이러한 것들은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아까 동화적인 상상력을 가진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소수민족의 신화는 이 거대한 서사구조를 가진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뭐 책 10권 분량으로 나오는 그러한 긴 이야기 구조를 가진 그러한 신화들도 많죠. 그래서 그거는 또한 어떻게 보면은 창조적 상상력으로 충만한 중국의 구비, 문헌신화는 또 하나의 고전이 되어서 문화 방면에 21세기 콘텐츠의 시대라고 하는데 문화 방면에도 굉장히 풍부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소중한 가치들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풍부한 어떤 콘텐츠의 어떤 힘 이런 것도 갖고 있다면 중국 신화는 앞으로도 개발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